자, 홍정환의 인생 비책, 홍정환 작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알렉산드로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복수의 화신으로 거듭난 선원 당테스, 신부는 물론이고 얼굴과 목소리까지 위장해서 자신의 인생을 망친 이들을 향해 냉엄한 복수를 감행하는데, 지난 시간까지 이 직접 가해자라고 할까요? 직장 동료였던 당글라르와 검사 빌포르, 또 연적 페르낭에 대한 복수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시면서 한 명 더 남았다라고 네. 하셨잖아요. 네. 가해자가 또 한 명 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카드루스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복수의 순서로 치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입니다. 오늘까지 제가 4명에 대한 복수를 다루게 되는데, 네. 실은 복수의 순서대로 하자면 카드루스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이 빌포르고요. 네. 그 다음이 페르낭이고 마지막이 당글라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송에서 다룬 순서는 당글라르, 빌포르, 페르낭, 그리고 오늘 마지막 카드루스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미운 순서대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놈 진짜 나쁘다라고 생각한 순서대로 했어요. 당글라르가 이 모든 일의 가장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직장 동료였던 그가 미움을, 질투심을 강하게 품고 당테스를 파멸시키려는 음모를 구체적으로 기획을 했죠. 그리고 이 기획된 이 음모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음모에 동조하게 된 사람, 검사 빌포르가 그 다음으로 미웠고요. 그리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하지만 결국 그 사랑이 죄를 짓게 만든 페르낭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카드루스는 그런 면에서 가장 소소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작품을 처음 다룰 때 이 4명이 한 자리에 모인 음모의 자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드루스는 거의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네. 왜? 소소하니까. 그날 이런 것이 있었던 거죠. 술을 마시면서 당테스라는 공동의 적 때문에 울분을 다 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원흉이었던 당글라르가 왼손으로 이렇게 왼손으로 쫙 편지를 쓰면 잘 모른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지만 이런 거는 장난이지라고 해서 꾸깃꾸깃해서 버려요. 근데 나중에 연적 페르낭이 이거를 쓰레기통에서 쓱 꺼내서 이제 제보를 하고, 나중에 그것을 그 자리는 없었지만 나중에 음모의 결과적인 일원이 된 빌포르가 그것 때문에 이제 당테스를 잡아들이고 결국 감옥에 보내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카드루스는 왜 있었느냐? 네. 딱히 당테스에 대한 미움이 별로 없었어요. 질투도 없었어요. 근데 한 잔 해. 그러니까 술 한 잔 얻어먹으려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 있었고, 친구들끼리 그런 건 아니지 뭐 이러면서 뭐 이야기도 그냥 술자리에서 우린 누구 험담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험담을 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다든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까지는 대부분 안 나간단 말이죠.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페르낭이 그 구겨진 편지를 몰래 이렇게 딱 집어드는 거를 카드루스는 봤어요. 봤는데 했는데 당글라르는 이게 모든 걸 다 의도했던 거죠. 제가 당글라르를 가장 먼저 다룬 것도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근데 당글라르한테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당글라르가 그냥 바닥에 떨어진 휴지 죽은 거겠지, 플로깅 하는 거겠지 이러면서 이제 당글라르는 그 사태를 더 적극적으로 유도했던 거죠. 네. 그래서 카드루스의 죄는 뭐냐 하면 그냥 지켜본 죄였던 거예요. 지켜본 죄. 네. 어떻게 보면 몬테크리스토 백작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었던 악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가 구체적인 어떤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그는 무엇을 하지 않은 죄. 그러니까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라고 구분할 때, 네.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네네. 간접적으로 줬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면 됩니까? 방조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방조. 외면한 사람. 그래서 굉장히 소소했던 사람인데 그가 바로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첫 번째 복수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 이 카드루스는 직접적인 가해는 아니지만 네. 간접적으로 가해를 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처음에는 이 당테스의 누명을 벗겨주려고 노력하는 네네. 모습도 있었다고 봤는데 당글라르의 회유와 협박으로 침묵을 선택하고 결국 이 비겁함 때문에 인생이 계속 꼬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안쓰러운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드루스를 안쓰럽게 여기는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이 작품을 읽어보면. 왜냐하면
카드루스가 우리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닮았다. 적극적으로 어떤 악에 가담할 만큼 우리는 뭐랄까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악에 가담하지 않는다면 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간이 작아서 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글라르 같은 사람 아무나 당글라르처럼 할 수 없어요. 네.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질투심을 품는다 하더라도 술 한 잔 먹고 욕 한 번 하고 뒷담화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훨씬 많지. 그런 음모를 꾸며서 한 사람의 인생을 철저하게 한 가정을 철저하게 파멸시킬 정도의 악의는 그렇게 간이 큰 악의는 우리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그렇네. 카드루스는 자기가 고발장을 쓰지도 않았고요. 네. 그 고발장을 접수하지도 않았고 또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백작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그를 용서하지 않고 첫 번째 복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카드루스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뭘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했는데? 라고 할 때 반대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넌 뭐 했는데? 이 말은 즉슨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라고 묻는 악인에게 너는 왜 그 자리에서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어요. 그는 단테스를 모함하려는 음모를 알고 있었고 또 그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발 편지를 주어서 헌병대로 가던 페르낭을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는 모든 것이 술이 깨고 나서 다 기억났어요. 그리고 당테스가 잡혀가잖아요. 잡혀간 날이 언제냐면 메르세데스와 당테스가 결혼을 하는 날이었어요. 네. 그날 잡혀갔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의 조각을 이 카드루스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그때라도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이 있었겠죠. 네. 찾아가서 당테스에게나 혹은 경찰에게 찾아가서 이건 음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당테스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아닌 또 다른 캐릭터 부소니 신부라는 캐릭터로 카드루스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다 듣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소니 신부가 당신은 친구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거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카드루스는 대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했는데 라는 말에 넌 뭐 했는데 라고 반문이 돌아오고 거기에는 대답할 수 없는 것이죠. 네. 적극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네. 오히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 가해의 일부가 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지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네가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 네가 하지 않은 올바른 일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사람에 대한 복수가 제일 첫 번째 복수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마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복수극에 앞서서 이 소소한 사람에 대한 이 단죄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정의란 무엇인가? 책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는 거죠. 마치 우리는 이 질문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시대로 우리 사회로 돌려보면 굉장히 비근한 예를 몇 가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 민주공화국의 헌법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네. 최고 지도자가 약간 정신이 나간 거예요. 혹은 어떤 영험한 점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알코올성 치매 같은 걸 알아서 내가 계엄령을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결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절차에 따라서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돼요. 네. 국무위원들이 그 회의에 참석해서 국무위원의 일정 숫자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국무위원들 다수가 반대를 하면 그거는 처음부터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국무위원들 다수가 반대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적극적으로 국무위원 중에 누군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서 국무회의 회의록에 그 목소리를 남겨둘 필요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국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행사하지 않고 나서 나중에 그 계엄이 불법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다음에 저는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라는데 회의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내용이 없다든지 아니면 회의록 자체가 없는 이상한 회의라든지 그럴 때 그 국무위원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지었다. 내란에 동조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뭐 심지어 재정을 담당한 어떤 국무위원에게 계엄 때는 이렇게 비상재정을 한번 수립해봐라는 문건을 줬을 때 이 사람이 분명히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명령을 받고 이제 그 내란의 일원으로서 이후의 프로세스를 밟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라고 하니까 문건은 아니고 뭐 쪽지 같은 것이었고 저는 그 보지도 않고 쓱 밀어놨어요. 그냥 주머니에 구겨놨어요. 라고 말한다면 네. 카드루스 같은 사람인 거죠. 저는 제가 뭘 했길래 그래요? 라는 그의 변명 앞에 우리는 준엄하게 물을 수 있는 거죠.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니 내가 무슨 불법적인 일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라는 악인의 질문 앞에 당신이 하지 않은 올바른 일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올바른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적극적으로 악에 가담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흥미진진해집니다. 또 우리의 삶과 또 네네. 현대의 이 시대적인 배경까지 함께 곁들이니까 내용이 더 쏙쏙 들어오는데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도 나름 이 정상 참작을 한다고 네. 들었어요. 오히려 카드루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주는데 스스로 파멸을 선택한다면서요? 이 카드루스는 우리를 많이 닮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사람이라면 적어도 당글라르나 뭐 이런 악한들 제외하고 카드루스 같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라면 당테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래야지. 당테스가 감옥에 간 이후에 네. 홀로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이 당테스의 아버지였잖아요. 그 아버지의 최후를 지켜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당테스 가문하고 엮이면 자기들도 일종의 그 시국 사범, 공안 사범 이런 것이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사실 카드루스도 그런 것에 연루될까봐 자신이 진상을 밝히지 못했어요. 나도 보나파르트파로, 나폴레옹파로 몰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 외면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일말의 미안함이 있어서 이웃에 살고 있던 당테스 노인 에드몽 당테스의 아버지의 최후도 지켜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으로 돌아온 당테스가 제일 먼저 카드루스에게 찾아가서 그날의 일의 전모를 다 듣고 나서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이요?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비싼 다이아몬드를. 다이아몬드? 예, 이야기를 들려줬으니까 이 다이아를 줍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대를 벌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다이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선의 같지만 실은 그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시험. 카드루스가 이 돈을 그에게 주어진 갑작스러운 이 부를 네. 어떻게 쓰는지가 이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카드루스와 닮아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어쩌면 제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악하지 않아서 선해서가 아니라 간이 크지 않아서 그런 악인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망친다면 어느 정도 스케일로 얼마나 크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쁜 일이지만 쓰레기 함부로 버린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막 국가를 전복시킨다든지 국가의 경제 정책을 엉망으로 하고 한국의 국가 이익을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유리하도록 협상을 엉망진창을 하고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죠. 왜?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소시민이 어떻게 그런 거래요? 네, 우리에게 그런 지위나 혹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다이아몬드가 주어진 거예요. 고가의 다이아몬드. 카드루스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걸 처분해서 현금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당시에 돌아다니는 보석상이 있었어요. 직접 와서 이제 검증을 이렇게 봐주고 이거 얼마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돈을 주고 이런 보석상이 있어서 이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상한 사람은 항상 이상한 사람과 함께 지내기 마련입니다. 이 작품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카드루스의 아내는 카드루스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찐한 사람이었습니다. 카드루스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보석상을 죽이자. 저 보석상은 현금을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석을 넘겨주면 결국은 그 보석상 우리 돈과 보석을 바꾸는 것, 그 보석의 값어치만큼 현금을 받고 보석상을 보내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 더 있을 테고 혹시 다른 집에서 샀는 보석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확실한 건 우리가 보석을 주지 않고 저 사람의 돈만 차지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아내가 제안한다고요? 아내 카르콩트 카드루스가 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진짜? 보석상을 불러서 이 다이아몬드를 팔지 말고 죽이고 돈도 다이아도 다 갖자. 그러니까 다 뺏자는 거잖아. 네. 그래서 카드루스가 처음에 망설입니다. 뭐로? 안 돼. 그건 안 되는데라고 하는데 그걸 망설일 게 있나? 예.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에 단호하게 여보 안 돼라고도 하지 못하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카드루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당테스를 향한 페르난과 당글라르의 음모의 그날 카드루스가 방관했잖아요. 네. 침묵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침묵하는 이번에도 방관하다가 결국 아내와 함께 뜻을 같이 했다가 나중에 체포돼서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거죠. 이것을 보면 카드루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 당테스가 주었던 그 기회를 스스로 그런 식으로 차버리는데 근데 백작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또 감옥에 갔는데 카드루스가 감옥에 갔을 때 거기서 우리 이 나쁜 일이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감옥에 가면 소소한 일로 감옥에 갔던 사람이 감옥에서 거물들을 만나서 요즘은 이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호텔 생활, 국립 호텔 생활 하셨던 형님들의 말씀에 따르면 세 가지 털로 구분하시더라고요. 털? 쥐털, 개털, 범털 이렇게 구분하시는데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쥐? 잡범들은 쥐털, 좀 이제 강력범들, 중범죄자들은 개털, 그리고 진짜 초흉악범들을 범털 그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쥐털들이 들어가서 개털이 돼서 나오고 혹은 네. 범털이 돼서 나오는 곳이 감옥이다라고 옛날 이렇게 좀 그 형님들도 쥐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거기서 배우는 거죠. 이런 넓은 세상이 있구나. 눈을 들어 더 넓은 세계가 있는 것을 거기서 보고 기술 교류 같은 것들도 하고 네. 또 그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출소한 이후에 사회에서 정착하기 힘들 때 거기서 만났던 사람이 야 여기 너 나랑 일 하나 같이 하자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쥐털이 개털되고 범털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카드루스도 쥐털이었는데 개털이 된 거예요. 어떤 범죄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범죄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이미 몇 번 이야기했었던 사기꾼 빌포르의 사생아. 그가 바로 그 베네디토를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빌포르의 사생아를 이용해서 복수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탈옥을 시키거든요. 근데 탈옥을 시킬 때 카드루스도 같이 탈옥을 시켜줘요. 그리고는 큰 돈은 아니지만 연금식으로 돈을 줄 테니 그냥 조용히 살아라라고 새로운 기회를 또 줬는데 이 사람은 이미 이제 더 이상 난 옛날에 카드루스가 아니야.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이제 개털이라고. 개털까지.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개털로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돈 더 줘.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진짜. 베네데토도 나쁜 사람이잖아요. 한심하다. 같이 이제 공모해서 몬테크리스토 백작 저 굉장히 부자인데 네. 저 사람 집을 털자.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카드루스가 베네데토의 손에 또 배신당해서 죽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죽을 때 네. 그때 이제 부소니 신부가 자신에게 다이아를 줬던 부소니 신부가 나타났고 그 앞에서 나는 억울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그 백작 부소니 신부가 자신의 본캐 정체를 밝히는 거죠. 에드몽 당테스. 그러면 그제서야 그가 에드몽 네가 살아 있었구나.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죽게 됩니다. 네, 이 파멸을 자초하는 카드루스까지 만나봤는데 사실 초반부에는 짧게 등장하는 단역일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꽤 비중 있는 인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 평범한 사람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평범한 사람이 저지른 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되게 유명한 철학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이 있죠.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의 이 개념인데요. 한나 아렌트는 나치의 전범 재판을 보고 나서 이 개념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치의 전범 재판에서 그가 보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봐요. 그리고 나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제목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맞아요. 책을 쓰게 되는데요. 네. 이 아이히만이 굉장히 멀쩡한 공무원인 거예요. 자기의 직업에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나는 그것을
공무원으로서 맡겨진 일을 감당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히만에 대해서 주변을 조사해 보면 이 사람이 가장으로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도대체 나쁜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악인인가? 선인인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신의 가족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 그리고 직장에서 주어진 임무에 아주 성실하게 복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요것만 놓고 보면 악인이라고 단정짓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저질렀던 일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일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악인이라 할 수 있는가? 악이라는 것이 정말 거대한 그 음모 속에서 거대한 악의로 똘똘 뭉친 무엇인가 속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평범한 인간의 삶, 평범 속에 이 악이 있구나. 악의 평범성에 대한 개념을 한나 아렌트가 고찰을 하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옛날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들었는데요. 지금은 작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고문당할 때를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힘들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을 인내를 하면서 이제 고문을 참아낸 거죠. 그러면 고문 당하는 사람도 힘든데요. 고문하는 사람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잠깐 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고문했던 악한 자신을 고문했었던 정말 극악한 행동을 했던 2명의 경찰이 쉬는 시간에 담배를 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기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걱정이다.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이 경찰 봉급으로 이 애들 대학 등록금 다 될 거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감옥에서 그 고문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정신이 퍼뜩 들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사람들을 대책 없는 악마로만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일면이 있구나. 물론 그 행동 자체가 옳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서 인간을 대하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졌다. 그전에는 적과 나로 세상을 일방적으로 구분했는데 좀 더 복잡한 면이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생각하게 됐대요. 자, 그런데 이 카드루스 같은 사람이 어찌 보면 전형적으로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사람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은 아니었고 네. 뒤에는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하긴 했지만 평범한 사람이 저지르는 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되게 전형적인 좋은 사례가 됩니다. 본격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당글라르나 페르낭, 빌포르 이런 사람들과 달리 작품 초반에는 단지 술에 취한 채 사건의 전말을 지켜본 이웃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죠. 네. 그랬던 사람이 소극적인 방조자에서 나중에는 적극적인 범죄자로 더 타락하게 됩니다. 이 거대한 악의 체계에 제대로 복무한 것도 아닌 채 이 사람이 타락하게 된 것에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것과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연결되는데요. 아렌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히만을 통해서 악은 괴물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시스템에 동조할 때 생긴다. 그러니까 사회의 구조, 규칙, 제도, 질서를 비판적인 눈으로 다시 보는 생각하는 작업이 없이 동조할 때 악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카드루스는 물론 이 거대한 악의 체계에 공직자로 복무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에 대한 도덕적인 반성 없이 환경 탓, 타인의 탓, 그리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아렌트가 지적한 비판하지 않는 사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위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평범한 사람이 비판 없이 시스템에 동조할 때 악이 생성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백작이 처음에는 신부를 가장해서 카드루스를 찾아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당테스의 유산이라면서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건네게 되는데 진짜 만약에 네. 이 보석이 아니었다면 카드루스는 평범한 삶을 살았을지 그는 왜 백작의 호의를 저버렸을까요? 카드루스에게 그렇게 큰 부나 힘, 권력이 없을 때는 이 사람의 방관이 어찌 보면 당테스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비극이긴 하지만 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큰 힘은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무엇인가가 생겼을 때
그는 더 적극적인 범죄자, 더 적극적인 악인이 되어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주어지기를 인간들은 끊임없이 바라고 있어요. 네. 힘이 주어지기를, 힘, 자리가 주어지기를, 권력일 수 예, 있네요. 또 돈이 주어지기를, 아니면 또 좀 더 매력 있는 이성을 내 것으로 만들기를, 이런 욕망을 사람들이 다 품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차지하기를. 그리고 무엇인가를 차지할 때 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차지하는 그 과정에 내가 너무 힘을 들이지 않기를, 즉 주어지기를, 무엇인가가 나에게 나의 노력 없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쉽게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가 그 사람의 인생의 하이가, 절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위기의 순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카드루스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요. 카드루스는 당테스가 부손이 신부로 변장하고 올 때까지 다른 나머지 음모의 적극적인 가담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과 달리 꽤 지쳐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카르콩트 카드루스와 함께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자영업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자영업을 하면서 굉장히 지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늘 불만이 많죠. 이제 많이 찌들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나이가 들고 삶에 지쳐 있으면서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의 체제에 대한 불만도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옛날에 자기와 함께 술자리에 있으면서 나쁜 짓을 했었던 페르낭이나 당글라르는 이제 귀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귀족이 된 이런 네네. 사람들을 보면 이놈의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 불만 같은 것들도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겠다. 그에게 당테스가 부손이 신부의 얼굴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듣고 다이아몬드를 줍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일종의 참회가 일어나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참회의 제스처를 취했지만 결국 그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더 심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받은 것이 어떻게 보면 행복으로 가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라 지옥의 열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주어진 성공, 갑작스럽게 주어진 자리, 갑작스럽게 주어진 부가 인간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카드루스가 잘 보여주는 거죠. 네. 자기의 탐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 다니는 선배님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선배님은 목사님이었어요. 대학교 친구 중에 벤처기업, 옛날 한국의 IT 벤처가 굉장히 잘 됐대. 벤처기업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번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금요일마다 나랑 같이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기도를 좀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아니 사업이 힘든가? 다들 이 친구가 엄청나게 성공한 줄 알고 있었는데 뭐 힘든 일이 있나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상상도 못한 돈을 갑자기 벌게 됐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고 엄청난 유혹들이 막 실시간으로 찾아온다. 여기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내가 금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신께 부르짖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유혹에 휘둘리지 않게.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좀 하자. 그래서 이분이 너무 싫은데 그런데 친구가 기도하자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이분이 두 분이 같이 금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정말 큰 감동이랄까 인상적인 것을 인상을 받았습니다. 카드루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다이아몬드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런 마음의 힘이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늘 그런 큰 부 앞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그런 욕망을 다룰 훈련이 자연스럽게 돼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은 갑작스러운 성공, 갑작스러운 행운을 다룰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해 들은 그 이야기 속에 한 선배님은 금요일마다 산에 올라가서 그 돈에 휘둘리지 않을 마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필요합니다. 맞네.
갑작스러운 부가 주어진 다음엔 늦습니다. 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부를 원하시는 분은 갑작스러운 부가 오기 전에 미리. 탐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종교를 가진 분은 기도하시고 종교를 갖지 않는 분도 다른 방법으로 마음의 힘을 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런 훌륭한 고전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반면 교사들을 보고 마음의 준비를 좀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쭉 흐름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이 당글라르부터 카드루스까지 그야말로 악인 열전이라고 할 만하죠. 네. 이들에 대한 통쾌한 복수극이 시원하긴 하지만 이 인간의 바닥을 본 듯해서 뒷맛이 개운치는 않은 것 같아요. 이대로 마무리하긴 아쉬운데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로 좀 더 이어가 볼까요? 주요한 인물에 대한 복수는 이제 다 다뤘고요. 네. 이제 몬테크리스토 백작 에드몽 당테스가 일종의 신적인 지위에서 복수가 아닌 심판을 내리는 것이 이 작품의 구조였다면 네. 그가 이제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인간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은 결코 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복수는 복수하는 사람에게도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되죠. 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신이 아니다라는 복수 이후의 당테스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한의 인생 비책 홍정한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